네, 이번 회차는 3편의 1장 대외무역법 지난 회차에 이어서 3절과 4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수입과 구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4절에서는 전략물자, 그 다음에 플랜트 수출 두 가지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대목차 1번에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수입과 구매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라는 건 말 그대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 같은 것이 이에 포함이 되겠죠. 그걸 수입하는 것, 그 다음에 구매, 특히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들, 내용들 살펴봅니다. 자, 1번 목차 의의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수출입 금지나 승인 대상 품목 등 관련된 내용을 우리 지난 회차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출입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 지난 회차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특별한 물품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 물품들은 수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는 승인을 받고 수입해라 이렇게 고시를 해놓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요. 품목별로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뭐 금액을 제한한다든가 뭐 규격을 제한한다든가 어떤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앞으로 수출에 뭐 제공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될 물건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 같은 걸 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회차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출입 제한이 없는 물품이라면 그냥 바로 수입을 하면 되지만 수출입 제한 품목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승인 같은 걸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입 제한을 받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라고 한다면 다시 그런 제한을 일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어떤 제한 같은 걸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수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라고 이거 외화 획득용 원료인데요 이렇게만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 절차들을 좀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가로 1번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흐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산 원료 기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런 지원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도 이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관련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또 그 이외의 내용들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번 목차 보시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관련해서 용어들 몇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전체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하고 같이 몇 가지만 좀 개념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는 사실 외화 획득용 원료와 시설 기재와 제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 원료 시설 기재 제품과 같은 유체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용역이라든가 전자적 형태의 문체물 다 포함시켜서 외화 획득용으로 사용되는 것 통틀어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라고 한다. 요 용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요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외화 획득용 물품 등의 한 단위 이게 뭐 넓이가 될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무게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 소요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들쭉날쭉 이렇게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준 소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땡땡이 내용 보시면요. 이런 소요량을 결정할 때는 평균 손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모량이라는 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어떤 의류 같은 거나 무슨 가방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료가 되는
곶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내겠죠. 잘라내고 나면 이제 짜투리가 남을 거예요. 근데 이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항상 생기는 짜투리입니다. 자, 요걸 손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외화획득의 원료 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로 소요된 양은 요만큼 뿐이지만 소요량을 계산할 때는 요 손모량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다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 같은 걸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들어간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뭐 그런 기준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산통부에서 어떤 기준도 또 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소요량 계속 보시면 평균 손모량이니 뭐 손모율이니 단위 실량이니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눈으로만 보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뭐 기준 소요량 나오고요. 뭐 단위 자율 소요량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 소요량이라고 하는 건 산통부에서 정해준 소요량의 계산 방법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해준 대로만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해당하면 기업에서 스스로 단위 자율 소요량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고하고 자기가 스스로 계산 기준을 물론 이것도 정해진 어떤 기준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손모량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끝에 쪽에 보시면 소요량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화획득용 물품들의 전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뭐 여기 들어가 이제 뭐 만들다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다가 불량품 같은 게 나온다. 모든 물품이 다 제대로 된 물품만 나오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이 물품의 경우에는 1% 정도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또는 불량품 아니라 뭐 시험 이 물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같은 거 시제품 같은 걸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샘플 같은 걸 만드는데 뭐 한 1%의 양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 갖고 손모량으로 계산을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자율 소요량 계산서 아까 소요량도 자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경우에 기업에서 작성하는 계산서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목차 2번 보시면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 같은 걸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혜택 같은 걸 줬으면 실제로 이게 외화 획득을 했는지 그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외화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화 획득을 실제로 했는지 나중에 또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까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외화 획득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외화 획득의 범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외화 획득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외화 획득을 해야 하느냐 요런 범위에 들어오면 그 외화 획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수출입 실적에서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온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니까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하고요. 외화 획득의 인정 범위, 외화 획득의 범위는 둘이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둘이 이렇게 읽다 보면 또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한 규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외화 획득의 범위에 보면은 수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용역, 뭐 건설의 해외 진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외화를 이렇게 획득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출 실적 인정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봤었던 게 유상 수출이 있었죠. 그거하고 유사한 규정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광이나 용역, 뭐 건설 이런 것도 뭐 건설도 용역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품 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꼭 물품만 수출하는 게 수출 실적이 아니다.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한 국제 연합군, 뭐 유엔군이라든가 그밖에 외국군 기관, 뭐 주한 미군, 예, 대한 물품을 그렇게 이제 그런 군대에다가 물품을 파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요거는 수출 실적 인정 범위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구분해가면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외화 획득의 범위도 시험에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도 외화 획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산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리프레시를 해보면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대금을 받고 국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3가지 케이스 봤었습니다.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를 한다라든가 뭐 자유무역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보세구역으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국내에 인도하는 케이스 3가지가 있었는데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건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 외화 이렇게 돼 있고 3가지 전부 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 보세 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이제 수출 실적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약간 다르니까 구분해 가시면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제 차관자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차관자금이라는 건 외국에서부터 돈을 빌려온 그런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된 거 이거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선용품이나 기용품, 선용품은 배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선 같은 거, 무역선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연료라든가 사람들 먹어야 하는 뭐 음식물이라든가 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용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이런 물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용품이나 기용품의 공급 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연료 같은 거 파는 거 급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외화 획득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절충교역 거래, 업셋의 보완 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절충교역 거래라는 거. 자, 절충교역 거래는 옵셋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약 쪽에서 연계무역이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연계무역의 한 종류예요. 자, 절충교역 거래라는 건 일반적으로 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KTX 아시죠? 우리나라 KTX가 프랑스에서 들여왔습니다. 떼제베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용을 하는데요. 최초에는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그런 건설 같은 것들도 철도 건설 같은 것들도 다 했고요. 거기에 다니는 기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기술 이전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품들을 사용한다. 이런 계약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해서 KTX 산천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자, 요게 그런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그 기차, KTX에 사용하는 그 기차를 KTX 산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 거래들, 이런 걸 절충교역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 용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외화 획득의 범위 내용들 공부를 했는데 수출 알선도 외화 획득을 한 거하고 동일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수출의 알선은 외화 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수출의 알선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수출 알선을 해주고 중개료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자, 이 수수료를 외화 획득한 것으로 보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외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입 알선을 했다. 뭐 이런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드는데, 외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입 알선을 했다. 우리나라로 물건 들여오는 데 들어가는 것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만 혜택을 주니까 방향성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목차에 보시면요. 외화 획득용 원료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 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그 중에 이제 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요거는 아주 가끔 한 몇 년에 한 문제 정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면 암기하시고요. 안 그러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획 등용 제품의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따로 규정이 돼 있구나라는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목차에 보시면요. 외화 획득의 이행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외화 획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외화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분 첫 번째 거 보시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자기가 외국에서 원료 기재를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직접 외화 획득을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 수입 통관일이나 공급일로부터 2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용역이나 전자재 형태 무채물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관세법에서 공부를 할 테지만 관세법에서 다루는 건 형체가 있는 물건뿐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등 해서 물품과 용역과 전자 형태의 무채물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출 수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법에서는 물품만 수입 통관, 수출 통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입 통관일 그다음에 이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일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아무튼 2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수입한 물품으로 외화 획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이걸 이제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국내 거래를 한 경우, 국내에서 이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다른 사람이 수입해 왔었는데, 또는 이제 국내에서 다른 물품을 사가지고 요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엔 국내에서 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만약에 A라는 당사자가 B라는 당사자에게 이렇게 양도를 하고 B가 양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C에게 넘겨주고 외화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이렇게 양수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공급을 하면 그 외화 획득에 제공하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이게 C라는 사람이 D라는 당사자에게 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또 1년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각 당사자별로 1년씩 이렇게 기간을 준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1년짜리 빼놓고는요, 국내에서 양수한 경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2년이라고 2년이라던가 그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자, 외화 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요. 자, 이 물건 굉장히 복잡해 갖고요. 2년 내에 물품 만들어서 공급해서 돈 받을 수가 없어요. 제조만 한 3, 4년 걸린다라고 하면 생산 또는 비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상당하는 기간, 해당 기간만큼 외화 획득 기간을 설정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출을 일단 했는데요. 그 물품에 대해서 하자 보수, 유지 보수 해주기로 계약상 계약 체결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망가지면 나중에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이것도 역시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로 나와 있는 거 1년짜리 하고 생산 비축에 걸리는 시간에 상당하는 기간 요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승인에 대한 또한 다른 또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 제도들을 잠깐 보면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출입 공고와 같이 뭐 승인받아라라고 하는 경우에 수량이라든가 뭐 지역 같은 것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다음에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관세법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이 물품이 사용되거나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전제를 미리 깔고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 무조건 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외도 배울 테지만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다 부과해요. 그래서 A라는 물건을 수입하면서 100원이라는 관세를 납부를 하고 이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 물건을 A라는 물건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원재료로 해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않았죠. 근데 관세는 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데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원 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출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A라는 물건 수입할 때 100원을 납부를 했으니까 요거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원을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세관에다가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돌려줍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관세법 쪽에서 이거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로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수출한 거하고 동일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도 강력한 지원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무역금융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자재 수입대금 등을 무역금융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 내국신용장이라는 그런 걸 공부할 거예요. 내국신용장 개설과 같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 물품 구매하는데 내국 신용장 등을 통해서 금융 혜택을 받아서 그 수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같은 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뒷부분에서 또 할 텐데 원산지 표시도 면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물품들은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걸 확인받고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어쨌든 외화획득에 사용될 물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비자가 사용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또 면제를 해주는 이것도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혜택들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내용 살펴봤는데요. 문제 만들기 굉장히 용이하겠죠.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대목차 3번에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의 발급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물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거 외화 획득용 물품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다른 소비자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 게 아니고 외화 획득에 사용된 물품이다라는 걸 확인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목차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양괄호 1번 보시면 구매 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구매를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후 신청을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외국환 은행의 장, 일반적인 그냥 외국환 은행, 달러라든가 이런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들 또는 산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자, 기본적으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국내에서 구매했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 물품을 공급한 사람 내국 신용장을 받고
받고 내국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을 받고 물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이거 외화 획득용으로 물품을 거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국 신용장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내주진 않아요. 수출 실적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제 수출용 신용장을 받은 수익자 이런 사람들만 내국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경우에 내국 신용장을 다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걸 대신해서 구매 확인서를 발행한다. 이걸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가지고 내국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던가. 근데 내국 신용장은 아무나 개설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개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당사자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이제 내국 신용장이 만약에 개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구매 확인서를 구매하는 자 측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구매 확인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국내에서 공급한 당사자도 이제 수출 실적을 인정받는다거나 뭐 이제 외화 획득용 그 외화 획득으로 인정을 받는다든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영은 이제 빵 숫자 0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확인을 신청하면 산통부 장관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구매 확인서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세율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 우리 VAT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부분의 물품에 이제 부과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요거 이해하는 데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국내 거래를 할 때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쳐봐요.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이제 면세품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물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품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110원을 지급해야 돼요. 물품값 100원에다가 10원 부가가치세를 더해가지고 110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도인은 사실은 자기가 받는 물품 가격은 100원 뿐인 거거든요. 근데 110원을 받았어요. 그 10원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국세청에다가 분기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가지고요. 내가 납부를 직접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매도인이 보통 세금은 내야 될 사람이 이제 납부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에서 모든 물품에 이렇게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요. 공급하는 사람이 대리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자기 납부해야 부가가치세 를 이렇게 납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물품을 100원짜리 물품을 사가지고 10원어치 부가가치세에 이렇게 내고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팔았어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만약에 이걸 샀다. 110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10원에 사와가지고 150원 이윤을 붙여가지고 이제 팔았다. 소비자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5원을 붙여가지고요. 165원의 물건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원을 이 매수인도 이제 소비자한테 팔았잖아요. 판 사람이 이거를 대리징수 이걸 받아가지고요. 15원을 나중에 납부해요. 납부하는데 이때는 자기가 이전 단계에서 10원 납부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부가가치세 10원 주고 사왔잖아요. 10원 주고 사왔고
그걸 150원에 팔면서 15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15원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원은 빼줍니다. 10원은 빼주고 매입세 공제라고 해요. 이건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서 실제로 내가 이때 10원 주고 사와서 여기 나한테 15원에 팔았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5원만 납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15원을 납부했잖아요. 이 물건은 150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국세청에서는 150원에 대한 10%, 여기에서 5원 받고 요 앞단계 사람한테 10원 받고 이렇게 해서 15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 납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셔도요. 우리가 뭐 물건값 100원짜리 뭐 이렇게 하나 샀다라고 해서 나는 세금 안 낸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수증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보통 91원이 물건값이고요. 9원 정도, 약 그 정도, 9원 정도가 10% 정도가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10,000원짜리 뭐 밥을 하나 먹었다 그러면 약 9,100원이 그 밥값이고 한 뭐 나머지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만약에 150원을 국내에서 소비자한테 판 게 아니고 수출을 했다 쳐봐요.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거랑 좀 달라요. 면제를 해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낼 돈, 내가 이렇게 부가세를 붙여서 팔진 않아도 되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요거하고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라는 건 부가가치세는 0%를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 그냥 150원을 받고 수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를 할 때는 이때 부가가치세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납부는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앞에서 내가 10원의 부가가치세를 주고 이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했잖아요. 공제만 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원만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득이죠. 만약에 이 물건이 수출이 되는 단계에서 구매 확인서를 써갖고 요 당사자가 요 당사자한테 물품을 1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도 부가가치세는 이제 0원이 되는 거죠. 0원이 되고 자기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는 사는 사람이 신청해서,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포함해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전 단계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세율의 적용, 그 다음에 관세 환급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지원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는 사실 요거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국내 거래를 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가가치세법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우리는 아무튼 구매 확인서 로 거래를 하면 그 당사자들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양괄호 1번에 구매 확인서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국내에서 외화획 등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구매 확인서는 국내에서 외화획 등용 원료 기재를 사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구매 확인서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신청을 할 때요 사전 발급 앞으로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거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화획 등용 원료 기재로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매 확인서 좀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사후 발급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다 신청하냐면 은행에다 신청해도 되고요. 외국환 은행 신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신청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신청을 하면 돼요. 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저 앞에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골라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런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KTnet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많이 부릅니다. 시험에도 그냥 KT넷에서 운영하는 뭐 이트레이드 허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좀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이 KT넷은 통신사, 그 KT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KT넷에서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해놨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이런 전자무역 관련된 업무들, 구매 확인서라든가 내국 신용장도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이거를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 이제 구축을 해놓고요. 이런 업무들을 전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이제 신청을 할 때 확인 신청서를 종이 서류로는 안 됩니다. 전자무역 문서로,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홈페이지 갖고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은행에다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한 은행에 신청할 때, 그다음에 KT넷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신청할 때도 전자적으로 컴퓨터 통해서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전산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뭐 컴퓨터가 없어요. 이런 거 신청을 못해요. 이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KT넷과 같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좀 해달라고 위탁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무튼 예외 없이 다 전자문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발급받고 뭐 관리하고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전자적으로 합니다. 종이 서류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영세월 세금에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 확인서 사후 발급 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구매 확인서는 사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럼 신청해야 되느냐? 옛날엔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괄호 2번 보시면 그렇게 은행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발급 사실을 통지할 때 일부 내용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한 번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를 2차 발급한다거나 단계적 발급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A가 B한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했고 B는 C한테 공급했고 C는 D한테 공급했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공급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D가 이제 이런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면 C는 자기가 받은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2차 구매 확인서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구매 확인서를 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여러 단계다라고 하면 각 단계별로 차수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쭉 여러 차수로 발행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괄호 4번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의 재발급이에요. 먼저 이제 구매 확인서 하나 발급 받았거든요. 근데 동일한 건인데 동일한 거래에서 내용 변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해야 돼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재발급 해줍니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재발급도 내용이 바뀌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의 유사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내국 신용장 관련된 내용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국 신용장은요. 대외무역법에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외무역법 문제에서 이 내국 신용장 문제를 물어보면 사실은 조금 반칙입니다. 이런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구매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고요. 내국 신용장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대외무역법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구매 확인서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 결제 쪽에서도 배웠었는데요.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 수출자가 수출 계약을 맺고 나서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을 개설을 받았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수출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신용장이 있다. 그런데 이 수출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는다거나 원재료를 공급받는다거나 국내에서 어떤 회사에서 물품을 사와야 돼요. 그럼 대금 지급을 또 해줘야 되겠죠. 수출하기 위한 물품을 제조한다거나 그 물품 자체를 사온다거나 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을 할 때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운행을 통해 가지고요. 수출 신용장 자기가 받은 걸 담보로 해서 또는 이걸 실적으로 해서 새로운 신용장을 하나 새로 개설받는 것, 이게 내국 신용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용장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일종의 개설은행이 되어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서 지급 확약을 해주는 이런 제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국 신용장은 아무나 개설할 수는 없다. 뭐 수수료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요거는 그 내국 신용장은 외국에서 이제 신용장을 받았거나 이전에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외무역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참고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국신용장은 금융중개 대출 지원 관련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름 굉장히 긴데요. 저도 외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요 업무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외무역법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내국 신용장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요거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이외 당사자들은 국내 거래, 이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국내 거래한 거 확인 받을 때는 구매 확인서를 주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점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면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국내 구매를 위해서 외국환 은행, 내국 신용장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환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도 발행해 줄 수 있고, 근데 구매 확인서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도 발행한다 그랬죠.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내국 신용장을 발행하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내국 신용장도 KT넷에서 만든 그 유트레이더 허브를 통해서 업무는 이루어지는데, 그 KT넷에서 이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업무 절차만 그 망을 이용하는 거고요. 아무튼 둘 다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다. 발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법 상의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둘 다 혜택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해 준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이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모두 이걸 가지고 국내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해당 당사자들에게 수출 실적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하고 내국 신용장에는 발급 차수에는 둘 다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여러 차수로 발급을 할 수 있다. 둘 다 동일하게 발급 차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제가 파란색 글씨로 하나 써놨는데요. 이것도 밑에다가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어서요.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모두 100%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종이 서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 100% 전자화되어 있다. 특히 이제 그 유트레이드 허브 그 KT넷에서 만든 요 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목차 차이점도 보겠습니다. 둘이 비슷한 점도 많은데 차이점도 있어요. 자,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근거 법규가 우리가 보고 있는 대외무역법령, 특히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이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대무역법에 관련 규정은 없다라고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중개 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이라고 하는 이런 법규, 그다음에 그 운영 절차가 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00% 전자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발급 개설 요건인데요.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무역금융 융자 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수출용 신용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수출 실적이 있다거나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발급 못 받는다 그랬고요.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융자 한도 관계없이 그냥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구매 확인서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자, 계속 보시면 발급, 개설하게 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 서류들, 이렇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 또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가지고 이제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외화, 매입, 예치, 증명서입니다. 자, 외국에서 달러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받으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달러를 주고 원화로 바꿔와야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매입이라 그랬습니다. 매입, 증명서, 외국에서 돈을 외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원화로 바꿨다라는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또는 예치 증명서, 요거는 이제 원화로 바꾸지 않고요. 외국에서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달러를 그대로 은행 계좌에다 달러 계좌에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 예치해둔 거, 이런 증명서. 요게 이제 일종의 수출에 대한 증빙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받고 그걸 가지고 구매 확인서를 또 2차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받고 또 구매 확인서를 또 발행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수출을 자기가 직접 했다라고 하면 이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받은 수출 신고 필증 요거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국 신용장 쪽 보시면 수출 신용장 그다음에 수출 계약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외화로 표시된 물품 공급 계약서,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외화 표시로 된 건설 용역 공급 계약서 이거 둘 다 외국에 뭔가 수출하기 위한 계약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내국 신용장을 가지고 다시 내 신용장을 또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장뿐만 아니라 과거 수출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도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문제 풀다가 이거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거기서 혹시 헷갈리는 점 있으면 여기 표시해 두셨다가 이 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틀리지 않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내국 신용장도 신용장이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해주는 거고요.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 이런 거 없습니다. 대금 지급은 당사자 간에 직접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큰 차이점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시머 플러스에서 내국 신용장의 이용 절차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출자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요. 집어넣어 놨는데 정말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국 신용장 이용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매매 계약,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물품 매도 확약서를 받는 것까지 이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도 신용장이기 때문에 매수인, 구매자를 개설 의뢰인이라고 부르고요. 물품을 공급하는 매도인을 수익자가 아니네요. 근데 수혜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국은행의 규정, 거기 그 규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규정에서는 수익자를 수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용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국 신용장을 이용할 때는 100% 전자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KTNet 그 전자무역 기반 시설 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유트레이더 허브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여기에 이제 KTNet 유트레이더 허브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각각의 거래 은행들과도 전자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EDI 약정을 체결해 둡니다. 자, 여기서 매입 추심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매입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추심은 우리가 결제 쪽에서 배웠던 그 컬렉션, 은행의 서류 취급하고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국 신용장에서는 추심이 매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되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신용장 관련 용어들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매매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이 KTNet의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이걸 교환을 이렇게 서로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실제로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그 유트레이드 허브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물품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물품 수령 증명서라는 걸 그 개설 의뢰인이 구매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에게 역시 전자적으로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 물품 수령 확인서를 가지고요. 판매 대금 추심 매입 의뢰서라는 걸 매입 추심은행에다가 수혜자가 공급자가 이렇게 제출을 해요. 이게 일치하는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 대금을 그 신용장 대금을 줘야 될 텐데 추심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이 사실을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개설은행에서 매입 추심은행으로 지급 지시를 해주면 매입 추심은행에서 입금을 이렇게 해준다. 이런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전부 다 그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통해서 전자 서류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에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략물자 대목차 1번에 전략물자의 수출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전략물자 관련된 내용이 실무를 하실 때는 조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빼고요. 수출할 때 뭔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뭔가 점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수출 시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전략물자인지 여부의 확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이에요. 뭐 20년 전에 뭐 이럴 때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최근에는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수출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제가 여기 이제 전략물자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많으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대외무역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전략물자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사실 비중이 좀 커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적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교재에도 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목차의 전략물자의 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전략물자란 하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수출통제체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뭔가 규정, 규제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수출 통제 체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수출로 굉장히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높잖아요. 이런 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런 거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전략물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해서 지정해갖고 고시한 물품. 자, 이거는 수출할 때 허가를 받고 나가십시오라고 고시를 해놓은 물품을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자, 산통부에서 이걸 지정해서 전략물자를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이렇게 밑에 박스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건 몇 년에 한 번, 최근에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거의 몇 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체제들에 따라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요, 전략물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물자니까 물품을 대상으로 할 텐데 거기에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술이 포함이 되는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건 굳이 관리를 안 해도 되겠구나.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기술이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눈으로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목차 전략물자의 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에 수출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전략물자, 기술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일부 예외가 있지만 수출하려는 자는 산통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은 막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없고요.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 규제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의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과로 2번에 보시면요. 전략물자가 아닌데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라고 하는데 상황허가라고 하는 건 영어 표현으로 catch al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뭐 다 잡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상황허가 대상 물품 뭐냐면 전략물자는 아니에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 용도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량 파괴 무기 등이라고 하는 건 대외무역법에서 대량 파괴 무기, 그다음에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무기 이걸 통틀어서 대량 파괴 무기 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써놨으니까 대량 파괴 무기 등이라는 게 범위가 이 정도구나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진짜 대량 파괴 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재래식 무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원래 용도는 그게 아니지만 그걸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샴푸 같은 것도 이런 상황허가 대상 물품들입니다. 세제에서 일정 그 성분을 뽑아내 가지고 다른 거랑 섞은 폭탄을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저는 다른 업체에서 그런 상담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방열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차단해주는 어떤 시트 같은 건데 그것도 이런 무기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건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런 걸 이제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라고 해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무슨 메모리, 하드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품들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미사일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것도 상황허가 대상 물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대상 물품이 되게 많아요. 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산통부 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좀 사가는 사람이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심이 되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올이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용품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를 좀 깐깐하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물품도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그런 거래의 정황도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 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과로 3번 보시면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나 아무튼 전략물자여서 수출허가를 받든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어서 상황허가를 받든 간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과로 4번 보시면요.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라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등을 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건 아닌데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런 전략물자 같은 것들을 파는 그런 거를 중개하려고 하는 중개상, 무기 중개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개허가라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양과로 5번 보시면요. 허가의 유효기간이에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나 그다음에 중개허가 모두 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그다음에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한 상황허가, 그다음에 중개허가 다 1년 허가 한번 받아놓으면 해당 물품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허가를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전략물자에 허가 신청해가지고 양과를 1번에 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산통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놓고요. 뭐 서류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았으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출 허가, 상황 허가를 할 수 있다. 기준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목차 보시면요. 전략물자의 판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양과로 1번 보시면 물품 등의 무역 거래자는 산통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 등이 이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겠어요. 잘. 내가 이걸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황허가 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허가를 받고 그런 물품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수출했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통부 장관 등에게 이거 전략물자 맞나요? 상황허가 대상 물품 맞나요? 나 허가 받아야 되는 물품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면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많이 활용합니다. 자, 양과로 2번 보시면요. 특정한 뭐 교육 이수 같은 것들을 해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요. 스스로 판정을 할 수 있는 자가 판정이라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과로 3번 보시면 판정을 받으려고 하면 판정 신청서 작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과로 4번 보시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15일 이내에 그게 상황허가 대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상황허가 대상 물품인지 판정해 갖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양과로 5번 보시면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산통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라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다 위탁을 해놨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고 하는데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여기서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 물품에 따라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yestrade.go.kr이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 신청 같은 걸 한다거나 뭐 아까 자가 판정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것도 그 자가 판정도 여기 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 정도는 좀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6번 보시면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물품인지에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판정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다든가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수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허가는 1년이었어요. 근데 이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서 판정을 받은 그 판정의 내용은 유효기간 2년이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 보시면요. 서류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전략물자 관련돼서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전부 다 5년입니다. 여기 뭐 5년, 3년, 1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다 5년이니까. 자, 지금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허가 자체는 1년이다. 그 다음에 판정을 받으면 판정은 2년이었고요.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 연도도 이런 그 숫자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목차 보시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에 관련된 내용만 공부를 했어요.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수입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국가에서도 그런 제도들을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일단 한번 걸르고 오는 거니까 수입국에서는 그렇게 깐깐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거래 2번에 보시면요. 수입 목적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입 목적 확인서라는 건 앞에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라고 했는데 상황 허가 대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 물품을 사가는 사람이 좀 수상하다. 이런 상황들이 해당하면 이제 상황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당신 조금 이상한데 내가 보기에 당신 이거 이제 그 물품 뭐 미사일 만드는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상황 허가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산통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내가 이 수입을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라는 걸 정부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받는 서류가 이제 수입 목적 확인서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 수출자한테 보내주면 당신 확실하구나, 용도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믿고 그냥 거래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수입 목적 확인서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와 마찬가지로 수입 목적 확인서 유효 기간도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목차 보시면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산통부 장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물품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거나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데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서류 이상한 거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 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게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게 적법한 수출이다라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 일단 수출 못하게 물품 움직이지 못하게 이동 중지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에 8번 목차 보시면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둡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대상을 둬서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전략물자에 관련된 어떤 업무들 판정이라든가 그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걸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제도다라고 합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목차 2번에 보시면요. 플랜트 수출이 있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 플랜트 수출의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랜트 수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커다란 공장 같은 걸 수출하는 이런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에다가 이제 플랜트 수출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물품을 팔 때는 물품만 팔잖아요. 근데 플랜트 수출을 할 때는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그 다음에 그런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물 같은 것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이런 기반 시설이나 건물 짓고 기반 시설 짓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설비를 가져가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수출하는 걸 플랜트 수출이라고 일단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품만 파는 게 아니고요. 건설이라든가 제조라든가 그 공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까지 한꺼번에 수출을 하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출이다. 한번 수출을 하게 되면 대금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굉장히 큰 이런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 확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요. 가끔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 정도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일단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플랜트 수출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인을 받아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플랜트 수출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받아서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좀 거래가 큰 덩어리의 거래이니까 국가에서 조금 약간 개입을 좀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농업이범 등등등등을 경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재, 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설비 중에 FOB 기준으로 50만 달러 이상인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걸 플랜트 수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기준 금액은 FOB 기준으로 50만 달러 이상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은 있는데 매년 한 5년,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여력이 있으시면 기억하시면 나쁠 건 없지만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에서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이다. 이걸 우리말로 턴키 방식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전부 다 우리나라 수출자가 맡아서 해가지고 처음에 부지를 처음에 바닥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물품 다 가져다가 공장 설치 다 해주고요. 턴키, 키를 돌려가지고 그 공장에서 물품이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시운전까지 쫙 해갖고 한꺼번에 진짜 풀 서비스로 다 해주는 거 이걸 일괄 수주 방식, 턴키 방식의 플랜트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플랜트 수출보다 조금 더 서비스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그래서 더 비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이런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승인을 해줄 때 산통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관계 행정기관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거는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견 듣고 승인을 해주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일괄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의 동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턴키 방식, 일괄수주 방식인 경우에는 미리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의 내용은요. 승인, 변경 승인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플랜트 수출의 촉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랜트 수출에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출제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고 표시도 같이 했었어요. 자, 그런 거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